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첫 국회, 임시국회였던 7월 임시국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 통과가 됐고 공수처 관련 법들도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발언 좀 특이합니다. 7월은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안철수 대표의 말이 그닥 틀렸다라고 부인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엄중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시간적인 어떤 간극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안철수 대표 비판처럼 또 심상정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게 지금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면 다음번 22대, 23대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두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8월 이후 이제 이번 국회부터서라도 조금은 좀 수기하고 협의하고 어떻게든지 좀 같이 좀 이렇게 협조해 가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점을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농려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부에서도 그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국회였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까닭도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압승한 이후에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어긋나게 계속 일방통행을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의회 독재라는 이야기 또 입법 폭력이라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런 풍경이 됐고 심지어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정의당에서도 이것이 통법부지 어떻게 입법부냐 이런 지적이 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여당과 정부의 당정회의 모습 닮았다. 이제 이런 소위 핀잔까지 들었고 본회의는 역시 의원총회, 민주당의 의원총회 방불케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있느냐. 우리 김 의원님이 8월부터는 좀 잘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성 성찰을 하고 정말 수기 민주주의를 하고 이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소수 정당이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103석을 가지고 있고 41.8%의 국민이 지지를 했는데 그 당의 의견도 반영해가는 노력을 하면서 접점을 찾는 모색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방 통행식 정치를 이렇게 계속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 지방선거 때 정말 심판의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통합당은 윤희숙 의원 5분 연설 효과에 힘입어서 이제 반대 토론과 자유 발언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나 좀 내용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미래통합당이 나름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윤희숙 의원이 일단 발군이었죠. 그래서 그 윤희숙 의원을 본받으려는 의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더 좋은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윤희숙 의원이 국민의 공감대를 산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목을 정확히 짚어내서 그것도 표현을 정제된 표현을 하면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이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로 국민의 기대가 좀 더 커지는 거로 나타나는데 이런 걸 미래통합당이 잘 받아서 더 분발을 한다면 아마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초선일 때 김경진 전 의원도 습가 요정으로 한테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 활동 통해서 주목했던 신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의원들의 말씀은 들어보면 사실은 대부분 다 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보면. 그래서 사실 요번 윤희숙 의원 본회의 저 5분 발언 이후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직접 토론하겠다 또는 자유 발언하겠다라고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정상적인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제 비로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국민이 4월에 만들어준 표심은 집권 여당에게 압도적인 어떤 다수의 의석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토론과 대화 이런저런 검토 수기는 정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도 깊게 하되 마지막 표결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가령 야당에서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장점, 법안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점들 다 서로 간에 모아놓고 얘기할 만큼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표결할 때는 찬성, 반대 분명히 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게 이런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윤희숙 의원 발언 뒤로 정착의 가능성이 이제 조금 엿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좀 긍정적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 관련 얘기를 해보죠. 어제 이제 발표가 됐던 리얼미터 발표, 민주당과 통합당 0.8%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10월, 그때 이후로 지금 통합당 계열이 처음으로 근접한 조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는 여전히 12%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상당히 좁혀진 거죠. 아까 이번에 7월 임시국회 파장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어느 요인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큰 틀의 추세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좁혀주는 추세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176석의 의석을 몰아주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석을 몰아주지 않았나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집권 여당이 정책을 아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라든지 세법 등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부득이하게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그 점에서 국민들이 집권 여당이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세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서울시장으로 한다든지 어떤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치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또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님 돌아가셨던 초기에 이제 이 민주당 당대표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오만하게 비쳤을 가능성도 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여러 각도에서 대립을 하면서 이것 역시 너무 일방적인 다수 의석 상태에서 오만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의석을 이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게 조금 오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들면서 큰 틀에서 이걸 조금 제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민심이 이제 야당 지지하는 어떤 지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 집권 여당에서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청하는 자세로 이 자세의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어떤 지지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 얘기를 듣고 보면은 여당의 감점 요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총체적 평가를 국민이 하고 있는데 그 총체적 평가 내용에 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총선 이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계속 터졌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이 지금 현 정권이 만약에 전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의 야당 세력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지금 정권 또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들이 옹호하듯이 했겠습니까? 아마 질타를 매우 아주 호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로남불이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는 걸어놓고 추미애 장관도 검사들한테 강조했죠. 신임 검사들한테. 춘풍추상이 뭡니까? 나한테는 아주 가혹하게 가을서리처럼 예. 남한테 대인 춘풍,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청와대 사무실에 다 예. 걸려 각 있어요. 사무실에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예. 춘풍추상이라고 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하고 나한테는 그냥 봄바람처럼 하는 것들을 국민이 보고 있으니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정책의 이 실패는 국민들이 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 운영의 무능의 문제예요. 단순히 태도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8월 상황이란 4일 말이에요. 종합 발표도 반전의 계기가 안 된다고 지금 보세요? 안 먹히고 있는 거로 언론이 평가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언론에 다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월세 값은 더 올라가고 매물 잠김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집도 처분하지 않고 있고,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와서 우리 국민들 앞에 한 이야기나 같은 셈인데, 아니 뭐 고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민 체감과 전혀 다른 이런 예. 이야기를 그런데 하면서 일단 이제 책임감을 안 오늘 느끼고 보니까 있고. 청와대 쪽에서는 노영민 실장과 나머지 수석 5명까지 해가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심이 워낙이 악화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6월에 대책을 6월 17일인가 냈습니다.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7월 10일 날 또 대책을 냈어요. 8월 4일 대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대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이 안 먹히고 민심은 나빠지고, 또 김재원 수석은 아파트를 싼값에 내놓고 빨리 처분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2억 이상 호가를 더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우라통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이제 책임감을 느낀 거죠. 근데 사의는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생각한다면 사의를 전부 수용해서 정말 전면 실시해야 실장까지 다 해서.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미 우리 김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 실책, 그다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런 오만한 태도,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을 전부 제거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원성도 자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도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제 국정 쇄신하려면 청와대만 손보지 말고 내각도 전부 손봐서 예. 정말 국민들이 뭔가 이 정권을 맡고 있는 집권 세력이 정신 차렸다 이런 느낌을 줘야 민심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청와대 사의 표명의 효과라든가 또 이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이제 집값 문제는 사실 8월 4일 날 종합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이 지금 8월 8일인가요? 이제 며칠? 예. 일주일 7일입니다. 8월 7일이죠. 예, 지금 하루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일주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달 정도는 이제 지나서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집값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또 여당에서 부랴부랴 서둘렀던 것은 이 혼란의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썼던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혼란의 시기가 한 2~3달 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 한 2~3달이 지나고 나면 아마 전세 가격 문제도 안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건 그렇게 네. 전망하시고요. 청와대 지금 인적 교체 관련 얘기입니다. 인적 교체 관련은 지금 김조원 수석이 사실은 이제 집을 내놨는데 실은 그냥 내놓는 신용만 했고 실제로는 내놓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그럼 이번에 사의 표명의 핵심 배경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김조원 수석의 그 집 문제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이게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전체의 정책 의지가 얼마만큼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전부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뭐 사표 수리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선거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노영민 실장이 이제 제일 어떻게 하실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대통령 아마 결단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나머지 수석들은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반은 반은 교체가 될 것 같다. 반반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요, 통합당에게 8월 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펴겠다고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다수결의 힘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의 저런 말씀 그 태도는 민주당이 지금 민심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위헌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 소원을 낸 상황인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심리를 빨리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옳다. 예. 이런 생각인데 헌법재판소가 진행 관련 얘기 그렇게- 나온 거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이게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국가기관의 신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그 추천위원을 미래통합당이 추천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해찬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지 않으시고 추천하지 않으면 뭐 또 법이라도 8월에 좀 바꿔서 네, 이번 규칙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죠. 예. 다른 정당에 추천권을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씀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미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관계자 감찰한 특별감찰관을 네. 이 정권 출범 후에 3년 동안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네. 안 하고 있는 이 역설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성찰해야 되겠죠. 예, 8월 임시국회 법적으로는 8월 16일입니다만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18일인데 그때 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이해찬 대표가 뭐 그때까지 안 한다고 다른 조치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들이라든지 헌법, 형법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면 위헌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7명 중에서 2명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몫이죠, 몫이 추천위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7명 중에 6명이 지금 찬성해야 공수처장으로 추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이게 미래통합당의 거의 뜻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통과된 법이고 공수처는 발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미래통합당에서 신속하게 두 분의 위원을 추천을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토권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결국은 미래통합당 뜻대로 이 사람을 인선할 수 있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집행될 수밖에 없고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뭐 신속하게 또 공수처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뭐 8, 9월 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까 얘기한 그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걸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천위원을 한다. 자가당착이죠. 그 다음에 비토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검찰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다 고립시켜놨잖아요. 공수처장을 미래통합당과 뭐 소위 마음이 맞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 친들 지금 이 정권에 하는 행태를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립 목적이 미래통합당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공수처라는 기관이 결국은 대통령의 또 하나의 수족이 돼서 예. 소위 정권 비리는 옹호하고 이 야당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그런 기관으로 미래통합당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발을 맞춰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수처장이 일단 임명이 되고 나서 처장 추천하에 차장이라든지 공수처 소속 검사들에게 대해서 임명 절차가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동의할 만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7분의 6의 구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공수처 구조가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그런 인적 구조로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상태로 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도 괜찮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 구조로 갈 텐데 네. 만약에 이게 추천이 늦어서 법 개정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이 기구는 출범하면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면서 가는 구조라고 봐야죠. 예. 그 권경의 변호사 페이스북에 뭐 폭로랄까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언유착 공방,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의 해명과 반박, 또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 두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일종의 사전 기획이라든지 모의 단계에 방통위원장이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걸 사전에 알고 이 방통위원장이 알고 있었느냐하고 참여 기획에 권 변호사는 그거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냉정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계에 종사한다든지 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더 규명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쨌든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장관급 공직자로서 조금 뭐랄까 좀 체면이랄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공경의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3월 31일 MBC 보도한 이후에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MBC 보도는 그냥 A 지검 검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 한상혁 검사장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적시해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아주 나쁜 X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방통위원장은 뭐 그 정도 이름은 되게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명을 그런데 했던데요. 그거를 통상 MBC 보도한 상황에서 1시간 뒤란 말이죠. 그러면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MBC 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은 MBC의 소위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MBC와 저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있다. 예. 그러니까 MBC 쪽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상혁이라는 이 방통위원장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고 그 자리는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리죠. 왜냐하면 방송과 관련돼서 그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표현을 뭐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공경의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분의 속마음은 다 노출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같이 공모를 했느냐 권원 유착에 있어서 이 권원 유착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권력과 MBC 또 나아가서 나중에 KBS까지 이제 같이 연루가 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권력과 일부 어용 방송이죠.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뭐 이상일 전 의원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석열 사단과 특별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고발이 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 채널 A 이동재 기자 전 기자지만 이동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쭉 이쪽으로 해온 거 아니에요?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관련해서 그러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적시를 못했고 그러니 그 수사팀 일부가 권원 유착 의혹 이 권력과 일부 어용 방송의 유착 의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주장했던 검사는 지금 딴 데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 초점은
소위 말하는 권한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대로. 예, 그 거기까지 중앙지검이 하시고요. 그걸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국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조금 검찰 조사를 이제 상황에 조금 가능성을 더 보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권 변호사 얘기로 하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큰데 그게 어떤 불법하고 연관이 됐는지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전혀 나타난 게 없거든요. 예. 오늘 검찰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검찰 인사는 장관이 결국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좀 더 높아졌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총장의 어떤 명령권이랄까 수사지휘권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 특히 특정인 인사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임된 게 대단히 큰 거죠. 보면 결국은 장관께서 현재의 수사라든지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킨 인사가 완결이 된 거죠. 대검의 윤석열 총장 놔두고는 밑에 대검 차장, 그다음에 대검의 핵심 소위 이제 부장들 전부 또 특정 지역 인사들이 너무 중용이 됐고 전부 추미애 장관과 통하는 이제 고위 간부들이 그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는데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런 걱정되는 대목. 권력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특정 언론사와 소위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없는 범죄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맡게 돼 있는데 예. 제대로 하겠느냐. 제대로 안 될 경우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리고 오늘 8월 7일입니다. 8월 7일에 입축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맞짱 토론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